재치 좀 그만 부려. 너희 둘은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계획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하니? 평생 나는 내가 키운 자식으로부터 거짓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해. 엄마는 무엇 때문에 이 집에 혼자 사세요? 항상 과거를 안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이니 우리가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비난하지 마. 이기적? 이기적인 엄마인가요?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끝없는 지갑으로 여기고 있나요? 잊지 마. 이 집은 내 것이고 나는 너희를 포함한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작은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았던 화려한 서울 한복판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이제 배신과 탐욕의 전쟁터가 됐다. 평화로운 삶의 모습 뒤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혈연에 의해 배신당하는 아픔을 매일 겪고 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그녀는 이 집이 가족의 기억과 애정을 간직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정신적 지주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잔인한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녀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음산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달콤한 말 한마디, 세심한 행동 하나하나가 갑자기 믿기 어려운 거짓말의 껍데기로 변했다. 그녀는 침착하고 차근차근 지켜보고 차근차근 반항하려고 노력했고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음모를 발견했다. 싸움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존심, 자기사랑, 그리고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가족의 책략과 배신의 고통 사이에서 그 어머니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계속해서 갈라진 관계를 유지하거나 모든 것을 끊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용서가 탈출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배신의 상처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자국이 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상처에 대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강하게 상기시켜준다. 때때로 행복과 평화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야 한다. 저는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인 강남에 사는 50대 후반의 미만인 전미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일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고급 건물 28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여전히 제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함께 서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파트 안의 소리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 발자국 소리만이 고무하게 울려 퍼졌다.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실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할아버지가 앉았던 식탁 구석, 신문을 자주 읽던 거실의 안락의자. 모든 것이 아직 거기에 있지만 그가 가져다준 생동감은 남아있지 않다. 제 아들 지호는 29살이고 현재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호는 나의 자랑이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고민의 근원이기도 하다. 지호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하고 조용하지만 내사에 최선을 다하는 소년이었다. 지호가 수진과 결혼했을 때 저는 드디어 온 가족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집에 수진이 나타난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았다. 수진은 재능 있고 독립적인 현대 여성이다. 나는 항상 그녀에게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두 세대 간의 거리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진다. 수진은 평소 자신의 일로 바쁘고 부엌이나 거실에서 만날 때마다 대화는 짧고 사교적이다. 나는 그녀가 일부러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여전히 소외감을 멈출 수가 없다. 한 번은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계획을 물었지만 수진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만 해 나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저녁 지호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난다. 가족처럼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길 기대했는데 하지만 지호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하고 수진은 파트너와 미팅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식탁에 앉아 직접 만든 생일 케이크를 보니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이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나는 내 기대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제게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호와 수진은 결혼식 2주 만에 바깥으로 나와 강남에서 차로 30분 이상 떨어진 마포 지역의 아파트를 골라 살았다. 처음에는 부부 생활을 위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는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전화는 점점 희박해지고 잘 지내, 엄마 걱정하지 마와 같은 음성 메시지는 나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그들이 들를 때마다 집안의 분위기가 유난히 답답했다. 수진이는 항상 예에 바르지만 그녀가 아파트를 둘러보는 방식에는 뭔가가 있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 한 번은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차를 마시러 앉았을 때 수진이 갑자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엄마, 나는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매우 외롭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고급 요양원으로 이사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가 완전 좋은 곳 추천해주네. 그 말은 내 마음을 살짝 베어버린 칼자국 같았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찻잔을 든 손이 떨렸다. 여기서 엄마는 여전히 괜찮다. 또한 이곳은 아버지와 아들의 집이고 가족의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나는 조용히 떨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날 때마다 이 주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언급된다. 혼자 사는 여자치고는 너무 큰 곳이라 또래들과 가까이 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든 말에는 달콤함이 깃들어 있지만 그 뒤에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억지가 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수진이 전화를 걸자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달콤해졌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호와 제가 들를게요. 같이 저녁 안 먹은 지 오래됐지? 나는 마음에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절친인 유 여사로부터 지호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당신의 아들 회사는 요즘 좋지 않고 급여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위험해요. 그날 저녁, 저는 지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김치찌개, 해물전, 그리고 아버지와 자주 마시던 막걸리까지요. 그들이 왔을 때 나는 지호가 더 말라 보이고 수지는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눈은 피곤함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후 수지는 빙빙 돌기 시작했다. 엄마, 저와 지호는 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 아파트는 큰 재산이고 어머니가 그것을 팔면 어머니는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냥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어요. 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지호를 보고 무슨 말을 해서 나를 안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고개만 묵묵히 숙였다. 나는 살짝 웃었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너희 둘이 나를 생각해주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 집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아빠와의 추억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야.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우리에게 한몫 빌려주면 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돌려주겠다고 약속할게. 그 말은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팔기를 원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일어나서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우리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남겼다. 가족의 사랑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에 충분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호와 수진이 자주 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좀처럼 부엌에 들어오지 않던 수진이 꼼꼼하게 조리한 음식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열무김치, 미역국, 심지어 떡볶이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차려진 그녀의 환한 미소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많이 드세요. 엄마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실까 봐 걱정돼요. 라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을 보면서 그 차이를 느꼈어요. 정말 걱정하시는 분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뒤에 숨기는 가면 같은 그런 눈빛입니다. 지호는 다르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이면서도 의도적인 질문들이었다. 한 번은 침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호가 손에 낡은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집문서는 어디에 있어요?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금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고개를 들자 내심 이심이 더 깊어졌다. 서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주 잘 지켰어. 라고 나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호가 그냥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어느 날 오후,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막 돌아왔을 때
나는 수진이가 내 서류 가방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려 했다. 엄마 왔어? 구매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펜을 찾고 있잖아. 라고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가 밤을 나간 후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느 날 지호와 수진이 왔을 때 한 개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나는 지호가 어렸을 때 매우 사랑했던 가족 사진을 티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지호 씨, 이 사진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너에게 더 큰 의미가 있어. 지호는 사진을 보고 수진에게로 돌렸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들이 나에게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괜찮아요. 엄마, 여기에 두셔도 돼요. 라고 대답했다. 아무래도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무심코 던진 줄 알았던 그 마른 등줄기를 타고 한디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지호는 언제부터 이 집을 불확실성으로 여기기 시작했나요? 절정은 어느 토요일 저녁 지호가 파이 한 묶음을 건네주었을 때 일어났다. 엄마, 저는 친구에게 집에 위임하는 계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는 팔 필요 없고 나한테 관리 위임만 하면 돼.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조용히 두꺼운 파일을 보고 마음이 조여지는 것 같았다. 남편과 제가 이 집을 사기 위해 힘들게 모은 날부터 모든 가구를 함께 고르는 시간까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집은 내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평생을 간직할 곳이다. 나는 파일을 닫고 지호와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아무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엄마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제 목소리는 가볍지만 튼튼합니다. 수진이 어색한 미소를 짓는 동안 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얼굴을 숙였다. 그날 밤 집이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마음은 달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집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과 평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서울의 겨울 날씨가 춥고 아파트는 조용했다. 나는 잠보러 온 지 하루 만에 조금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잠은 아주 작은 소리들로 인해 방해받았습니다. 나무 캐비닛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와 같은 소리였죠.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가 더 선명하게 반복됐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마루를 가볍게 걸었다. 내가 가족의 모든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소리가 났다.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작업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나는 문을 밀었고 내 앞에는 지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랍장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깜짝 놀라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다. 엄마, 일어나서 뭐해? 그냥 엄마 보험찜을 찾고 있어요. 그는 지난번에 엄마가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해서 확인해 줄 것 같아 라고 침착한 목소리로 감히 똑바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호를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어머니의 보험증은 항상 어머니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엄마에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여기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라고 저는 말하면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호는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시도하다가 조용히 작업실을 나왔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사물함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모든 서류는 아직 거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안심할 수 없다. 이튿날 아침 지호와 수진이 집을 나서자 나는 혼자 사는 것을 더 안심시키기 위해 설치한 실내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기로 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서 지난 며칠간 녹화물을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갑자기 이미지가 떠올라 조용해졌습니다. 지호. 그는 제가 전날 잠을 본 오후, 제가 아래층 요가 수업을 듣던 어느 날 오후 제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캐비닛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넣기 전에 조심스럽게 한 묶음의 서류를 뒤적여 꼼꼼히 확인한다. 설명도 허락도 없이. 배신감이 밀려와서 나는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이고 나는 지호의 진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오랜 절친인 유 여사를 집으로 초대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녀는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말했지. 지호와 수지는 큰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 조심해야 해요. 가족의 감정을 이용하여 강요하게 할 수는 없어요. 유 여사의 말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나는 지호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는 내가 가진 유일한 아이다. 하지만 이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계를 정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밤새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주에는 지호와 수진이를 확실하게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 사이의 신뢰가 점점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침묵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또한 두렵습니다. 그 대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까? 아니면 이 가족을 탈출구가 없는 시면 속으로 밀어넣을까? 그날은 회색이었고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싶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건물 1층 부동산 사무실에 미리 약속을 잡고 내가 다시 임대했던 오래된 아파트의 임대 계약 연장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저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작은 재산의 일부이고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미래를 위한 예비금으로 여겨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초인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접수기원이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자 뒤쪽 작은 방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 아들 지호 씨 목소리도 그렇고 수진 씨 목소리도 그렇고. 나는 멈췄다. 나는 엄마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가 너무 커서 그녀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녀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라고 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분명하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맞아요. 이 아파트를 팔아서 나오는 돈은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그럴듯해요. 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덧붙여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드백의 끈을 손으로 꼭 쥐고 발을 파묻고 서 있었다. 방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바깥 바람 소리가 내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저는 제 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제가 늙었을 때 버팀목이 되기를 바랐던 남자가 저를 이 집에서 밀어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치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떠나서 나는 차가운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세상이 방금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집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고 누군가가 내 심장을 조이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날 저녁 나는 실내등을 켜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내 손을 잡고 내 옆에 귤을 감았던 소년인 어린 지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제가 뭘 잘못해서 오늘 일이 이렇게 됐나요? 유 여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 채 잠자코 수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너는 그렇게 약할 수 없어. 이것은 너의 집이고 너의 삶이다. 아무도 내 아들이라도 빼앗으면 안 돼. 알아요. 이번에 지호랑 수진이랑 직접 마주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이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밤새도록 깨어있게 했다. 그날 저녁 착잡한 생각 끝에 마음을 달래기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이사 온 첫날부터 알고 지낸 김모 씨로부터 온 메시지다. 메시지는 단지 몇 줄이었지만 번개가 귀를 스치는 것과 같았다. 정 부인,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그녀의 아들 지호가 와서 복도에 있는 보안 카메라로 제게 비디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족 문제라고 말했지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거절했다. 조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나는 손이 떨려서 거의 찻잔을 엎질 뻔했다. 제 아들 지호 씨는 또 건물의 보안에도 접근하려고 하나요? 왜요? 마음은 울렁거렸지만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단지 집을 파는 제안이나 작업실을 뒤지는 것에서 그쳤다고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순진했을 것이다. 그날 밤 내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보안 카메라 앞에 서서 뭔지 모를 증거를 찾으려는 지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얘는 왜 여기까지 왔어? 그는 내가 내 계획을 눈치챘을까 봐 두려워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김 씨를 직접 만나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조용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건물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얌전한 남자인 김 씨는 나를 만나자 긴장한 표정이었다. 정구인, 저는 당신의 가족에 대해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절했을 때 그녀의 아들은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녹화를 얻는 것은 단지 집안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 느낌은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김 씨가 나지막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에게 감사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온다. 저는 주택계약서, 보험, 제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수표와 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배신의 흔적을 하나하나 더듬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저녁이 되자 지호와 수진이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왔다. 두 사람은 불쾌한 긴장된 분위기를 가지고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진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최근 유명 가게에서 샀다고 말한 과자 상자를 가져오려 했다. 지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눈빛은 내 몸짓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 같았다. 짧은 저녁 식사 후 지호는 갑자기 차 테이블 위에 종이 한 묶음을 올려놓았는데 침착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건 임시 위임장이에요.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해드릴게요. 엄마는 법적 문제나 세금 문제 따위는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종이책을 들고 한 줄 한 줄의 글을 자세히 보았다. 근데 다 읽을 필요 없이 이게 지호 말대로 임시 문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택 소유권 이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호, 수진 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집을 팔거나 위임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해졌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고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망과 분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나를 믿지 않니? 저는 단지 엄마를 돕고 싶어요. 엄마 혼자 이렇게 사는데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목소리는 굳건했다. 나는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믿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았고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압박하지 마세요. 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진을 끌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혔지만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며칠 뒤 날씨가 아직 쌀쌀할 때 수진이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하다. 엄마, 오늘 당신을 한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멀지 않아요. 그냥 고급 의료센터예요. 치료보다는 일반 건강검진, 예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제안은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렸고 나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동의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는 내가 아직 짐작하지 못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일반적인 보건소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문 앞에 있는 표지판에는 행복한 노인 요양원, 나넨조 노년의 장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 심장이 꽉 막혔습니다. 수진이 나를 보고 부드럽게 웃었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엄마가 생각하는 요양원 같지 않아요? 엄마는 자신의 반이 있고 7분의 24 돌봐줄 사람이 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녀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공간이 정말 넓고 깨끗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프런트에 있던 직원이 우리에게 절을 하자 몇 분 뒤 흰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는 자신을 담당 의사라고 소개하며 묘한 대화를 시작했다. 정 여사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는 그녀의 건강을 매우 걱정합니다. 최근에 자주 잊은 게 있나요? 혹시 할머니께서 물건을 놓고 가셨거나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그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담식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수진은 옆에 서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맞아요, 엄마. 최근에 엄마가 열쇠를 두고 온 곳을 잊으셨고 저녁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어. 엄마가 가벼운 기억상실증 증세를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의사가 있었더라면 더 안심했을 텐데. 나는 조용히 앉아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베인 것처럼 들렸다. 내가 생활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여기에 밀어넣기 위한 증거로 변질되었다. 기억력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지만 수진과 다른 남자의 끊임없는 공격은 나를 궁지에 몰리게 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보살핌에서 사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심지어 수진이는 핸드폰을 켜서 여기 방들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이곳이 최고의 장소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나에게 서류 뭉치를 밀었다. 이것은 당신이 살펴볼 계약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여기에 서명만 하면 우리는 즉시 모든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태평했지만 나는 그 안에 미묘한 강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두 분이 어머니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결정이고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엄마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 수진은 약간 놀랐지만 얼른 웃음을 되찾았다. 그러며 엄마,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기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가 내가 바로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수진의 행동뿐 아니라 조용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지고 때문에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저녁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 앞에 앉아 텅 빈 아파트를 바라보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남편과 제가 일생을 바쳐 지은 집입니다. 그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노력, 추억의 상징이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다투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계속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나로 하여금 밤새도록 깨어있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겨울의 약한 햇빛이 커튼을 막 뚫고 나왔을 때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가족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옛 친구인 유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개를 부탁했다. 유 여사는 자신이 믿었던 김동호 변호사를 선임해 이전에 여러 가지 재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운 바 있다. 그날 오후 김 씨를 종로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무실은 서류들로 가득 찬 책꽂이라 있는 낡았지만 아늑한 건물에 있었다. 차분한 용모의 중년 남성 김 씨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당신의 상황은 꽤 복잡합니다. 라고 그는 제가 이야기를 끝낸 후 지호와 수진이 계속해서 제게 집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에서부터 서류와 양로원의 설치까지 다 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고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가면 안 멈출까 봐 걱정이에요. 김 씨는 말하기 전에 잠시도만 의자에 몸을 기대고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나는 당신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마음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는 우리가 함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 양도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지호와 수진에게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대화, 문서 또는 어떤 행동으로부터도 증거를 수집하여 진정한 목적을 증명할 것이다. 그 계획은 위험하게 들리지만 저는 이것이 제 집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틀 뒤 지호와 수진을 집으로 불렀다.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차를 끓이도록 초대했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더 피곤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호, 수진.
마지못해 숨기려는 듯 목소리를 부드럽게 떨며 시작했다. 엄마는 많은 생각을 했다. 아마 너희 말이 맞을 거야.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엄마는 정말 외롭고 힘들다. 둘이 집을 파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따라할 거야. 둘 다 나를 보고 놀란 눈빛과 기쁨이 섞였다. 수지는 즉시 내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에 환희의 빛이 역력했다. 엄마, 이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든 절차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엄마를 위해 우리가 작은 예쁜 곳을 골라줄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엄마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합법적이기를 원한다. 두 사람은 서류를 잘 준비하고 변호사에게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때 사인할게.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여 도미했다. 그런데 눈빛에서 흥분을 느낄 수 있어요. 숨기려고 해도. 그날 저녁 나는 미스터 김에게 연락하여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그렇게 했다. 나는 그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아들과 함께 연극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한산 침착하고 계획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을 감춰야 했다. 그들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작은 가족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파트를 옮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수진이가 저항할 수 없다고 말했던 미역국, 불고기, 떡볶이 등 어렸을 때부터 지호가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한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친밀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씁쓸한 위선이었다. 수진은 흥분을 표하며 끊임없이 저녁을 칭찬했다. 엄마는 정말 솜씨가 좋으셔. 이 음식들은 우리 결혼 날짜를 생각나게 해. 그날따라 엄마가 직접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엄마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지호를 떠나지 않았다. 말수가 적지만 몸가짐은 숨길 수 없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진은 갑자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엄마,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류에 일찍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인에게 계약서 확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모두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나는 젓가락을 놓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엄마도 이해해.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해. 하지만 엄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결국 엄마가 평생 사는 곳인데 정리해야겠다. 수지는 재빨리 그러며 엄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저희가 청소와 짐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 저녁 식사 후 지호와 수진이 차를 마시기 위해 거실로 옮길 때 나는 김씨가 전에 건네준 소형 녹음기를 조용히 꺼냈다. 저는 그것을 찻잔 밑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곳이었죠. 나는 앉아서 마음이 혼란스러운데도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대화는 집 이야기에서 점차 지호와 수진의 미래로 옮겨갔다. 내가 이사한 후에 두 사람 모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얌전했지만 내가 따라주는 소주를 몇 모금 마시고 나자 그들의 말은 더욱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지호는 엄마가 서명하면 우리는 즉시 아파트를 팔 수 있다며 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돈은 빚을 다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수진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드디어 한숨 돌릴 시간.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지호의 손을 잡고 흥분된 어조로 엄마 마음만 안 바뀌면 다 잘 될 거야. 안심하세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고 계약서에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다시 생각하시기 전에 빨리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도록 치마 가장자리를 손으로 꽉 움켜쥐고 가만히 있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 깊숙이 칼자국 같았다. 내가 사랑을 쏟았던 아들은 이제 나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없애야 할 장애물로 여긴다. 대화가 끝났을 때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가서 녹음기를 꺼내서 전부 다시 들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반박할 수 없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이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카드가 필요한 증거입니다. 나는 방에 조용히 앉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배신당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오늘 밤 이후 이 가족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제가 평생 쌓아온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지호랑 수진이를 초대해서 식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치밀해지지만 다소 긴장되는 메인 식당 대신 일부러 부엌의 작은 식탁을 선택했다. 지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전통 음식인 설렁탕 한 냄비를 준비했어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식사 후 티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나는 몸짓 하나하나에 초조함을 알아차렸다. 엄마, 이건 제가 변호사에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계약서예요.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그냥 사인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호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눈빛이 느껴져요. 나는 앞에 있는 서류철을 보고 그들에게로 눈을 돌리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 사인하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 나는 계약서를 들고 다 페이지를 넘기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내가 종이책을 탁자 위에 다시 놓았을 때 방 안은 침묵에 빠졌다. 나는 일어나서 거실 구석에 있는 TV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이미 USB를 준비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걸 봐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모아둔 녹음과 영상을 틀었다. 지호와 수진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뚜렷이 들려왔고 문자는 나에게 집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쓰는 것, 나를 양로원에 빨리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까지 그들의 계획을 한마디를 폭로했다.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지자 탁자 위에 놓인 손이 떨렸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렸다. 엄마. 내 설명을 들었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저는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게 하고 방 안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나는 그들을 돌아보았고 눈빛은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다. 내가 뭘 모를 것 같니? 저는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엄마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때와 그들이 속일 때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움츠렸다. 지호는 엄마, 미안해요 라고 변명하려고 애썼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위해 잘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엄마는 그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다. 나는 방해했다. 어머니께 좋으세요? 아이들이 말하는 어머니의 행복은 알고 보니 어머니를 강제로 집을 나가게 하고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것이다. 지호야, 행복은 기만 위에 쌓일 수 없다. 너희들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고 이제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일어나서 밤을 나가 그들을 침묵과 후회로 가득 찬 무거운 방에 남겨두었다. 이 가족의 감정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과 가치도요. 그날 저녁 이후 나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닫힌 것처럼 느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 수진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연결을 차단했으며 심지어 내 허락 없이는 건물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이 내가 집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제 변호사인 김 씨와 함께 아파트의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재산은 내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누구도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명확한 조건으로 신탁기금을 설정하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녀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김 씨는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점차 삶을 통제본에 되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나는 조용한 오후를 내 인생의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며 보냈다. 돈, 집, 모든 것이 내가 외롭고 의심스럽게 산다면 의미가 없다. 나는 그들이 의지할 곳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 옛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 생각이 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입니다. 나는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한 자선단체에 연락했다. 몇 주 동안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일한 후 나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차적인 자산에서 대부분의 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의 일부는 노인들이 말년의 위안과 유대감을 찾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지원센터를 건설하는 데 쓰인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매주 저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미품을 만들거나 요리를 하거나 단순히 앉아서 그들의 오래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미소, 감사한 눈빛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다시금 느껴지게 한다. 어느 날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인 이 씨와 함께 조미약 접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미숙 씨, 그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나는 웃었고 갑자기 눈이 메웠다. 아니에요, 이 씨. 행복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녀들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마침내 내가 항상 갈망하던 평온함을 발견하게 된다. 지우수진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질지 몰라도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안다. 때때로 상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서울 하늘이 노을의 찬란한 주황색으로 뒤덮인 늦겨울 오후였다. 지원센터에서 막 돌아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타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편지가 왔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가입한 자선단체에서 온 편지라고 생각했는데 봉투를 열자 조미에 적힌 글씨가 가슴을 졸이게 했다. 지호에게서 온 편지였다. 어렸을 때랑 글씨체가 똑같아요. 약간 삐뚤어졌지만 솔직했어요. 나는 편지를 들고 소파에 앉아 손을 벌렸을 때 가볍게 떨었다. 지호의 목소리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글귀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별표 엄마. 나는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매일 밤 거울을 볼 때마다 경력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는데 실패하는 한 사람만 봅니다. 나는 탐욕과 압력을 넣어 이성을 흐리게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 엄마,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잊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빚을 갚기 위해 작은 집을 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단지 엄마가 나에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엄마 아들 지호, 별표. 나는 편지를 손으로 움켜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를 괴롭혔던 분노, 실망,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갑자기 떠올랐다. 저는 일어나서 발코니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곳은 노을빛이 온 도시를 잔잔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곳이었죠. 여기에서 남편과 내가 꿈꾸었던 도시인 서울 전체를 볼 수 있으며 나의 가장 아름답고 애절한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나는 얼굴을 스치는 찬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용서는 해반인가 아니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할까? 라고 자문했다. 지호와 수진이 나를 속이려 했던 때 그들이 변명하기 위해 사용한 거짓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가족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는 깊은 실망감까지 모두 떠올렸다. 하지만 저는 지호와의 좋은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지호가 어렸을 때 힘들 때마다 제게 달려와 안아주던 시절,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의 희망적인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오의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삶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용서가 그들에게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할까요?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놓고 수화기를 집어들고 유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내 목소리는 약간 망설였다. 유 여사,
방금 지후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과하고 싶다며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유 씨는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했다. 미수가 용서하든 말든 그녀의 선택이야. 하지만 저는 그녀가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용서하고 싶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세요.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상처를 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화 통화 후 나는 어둠 속에서 부시의 불빛이 서서히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용서는 제스처가 아니라 나와 지후의 마음의 해반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겠다는 뜻은 아니다. 내일 나는 답장을 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와 제 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규칙을 제정하는 사람이 되어 아무도 제가 건설하고자 했던 폄하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